자, 학습 안내 책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형법 강론은 형법전,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형법전, 우리 법전 있죠. 법전을 형법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그 형식적인 형법입니다.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개개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해석을 주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체크하세요. 해석. 우리가 법조문에 있는 그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특히 그래요. 이 교재는 법조문에 있는 그 한 조 한 조에 대해서 각각의 문장을 해석하는 데 주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죠. 살인죄인 경우, 이때 살인죄는 보통 살인죄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또 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명확한 경우에 살인죄인데 그게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구성 요건을 어떻게 해서 분명히 하는지 그 형법 조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형법 강론은 형법 총론에 비해서 한결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의 내용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작업에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형법 강론은 굉장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형법 강론은 이 조문 이 제명 하나하나가 왜 구체적인 이유는 형법 총론에서 얘기했어요. 그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은 우리 형법은 주 목적이 뭐냐면 예방이에요. 예방. 무슨 얘기냐면 형법이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줘서 국민들이 미리 보라는 거죠. 이 죄는 이렇게 하면 이 죄가 성립된다. 살인죄는 250조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살인죄에서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죄를 보고 나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형법은 예방적인 차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단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면 국민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일반 성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어로 법률용어로도 좀 구체적인 단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그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도 구체적인 단어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법 강론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두 줄 더 내려와서 특히 제3범죄와 같은 부분은 제3범죄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 형법 강론이 법조문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제일 먼저 재산부터 먼저 얘기해요. 재산이라는 건 개인들에 대한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사회적인 범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범죄 이렇게 이제 넓게 이제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들에 관련되어 있는 죄를 논하다 보니까 그때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재산에 관련되죠. 재산에 관련된 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산범죄와 같은 부분은 민법의 기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 민법에 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물권법하고 이제 채권법인데 1학년 2학기 때 물권법을 배우죠. 그게 재산법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와 관련돼서도 재산법, 형법에 얘기하는 재산법하고 약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그 얘기도 잠깐 언급하게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이면 실정법의 조문은 물론이고 실정법 우리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법을 실정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소송이라든가 등기라든가 이제 부동산 등기 이런 등기는 다 절차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법률을 다 실정법이라고 하고 있고 절차에 관련된 거를 절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형법은 성문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조문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판례의 중요성은 형법 강론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게 구체적인 법이다 보니까 판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형법 강론을 배울 수 있을 정도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각 범죄마다 판례를 수록해 놓았고 먼저 해당 조문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책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이제 차례를 보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1부는 형법 강론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2부부터 강론 들어가는데 2부는 보다시피 인격적 범죄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개인입니다. 개인. 인격적 범죄로 되어 있고요. 자, 3부로 넘겨보세요. 3부는 재산적 법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또 4부는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5부는 국가적. 그래서 개인,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다시 이제 그 2부로 넘어오면 이제 인격적 범죄하고 그 3부에서 얘기하는 재산적 범죄는 다 개인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개인과 관련된 범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외우라 그러면 많이 힘들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해하면서 차츰차츰 외우시면 돼요. 지금 처음부터 외운다는 걸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암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2부는 인격적 범죄부터 먼저 볼게요. 자, 1장에 보면 생명과 신체. 우리가 법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형법은 특히 법익이라는 얘기인데 법의 이익이에요. 법의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내가 생명이라면은 우리 생명은 사람의 가장 큰 이익은 생명이겠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해하는 죄는 뭐예요? 해하는 죄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살인이죠, 살인. 그래서 우리가 살인죄를 제일 중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가 개인이 취하고는 이익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루는 게 살인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게 살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재산이 되겠죠. 내 개인의 또 이익이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재산이거든요. 물론 신체도 들어갑니다. 살인 다음에 생명 다음에 이제 신체죠. 신체를 상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한테 많은 손해가 끼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산에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장은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장은 나에 대해 자유를 해하는 죄.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내 명예, 신용 이런 걸 해하는 죄고 5장에는 내 사생활에 대한 평온을 해하는 죄. 예,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3부로서 재산에 관련된 죄가 나와요. 재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절도죠. 예, 절도 훔쳐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구,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권리행사 방해 이런 것들은 다 재산에 관련된 죄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재산에 제일 먼저 들을 땐 그럼 재산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재산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각각 재산에 관련된 죄를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면 개인의 죄가 이제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항상 기말시험 범위였어요. 그리고 4부하고 5부는 거의 기말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4부하고 5부는 거의 우리가 접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접할 게 거의 없습니다. 4부 보세요. 사회적인 범죄를 보면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련 죄 우리가 거의 접할 이유가 없어요. 공공의 신용에 관련 죄 거의 접할 이유 없습니다. 공공의 건강 거의 없어요. 사회에 대한 도덕은 이제 있죠. 뭐 도박이라든가 성품 속에 관한 죄 그리고 신앙에 관련 죄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어요. 많이보다는 이제 접할 이유가 간혹 있죠. 그래서 공공의 신용 같은 경우도 접할 수 있는데 많이 접하진 않아요. 어떤 공무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 아니면은 이 사회적인 법익은 거의 접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국가의 법익은 더 그렇죠. 국가의 법익은 보세요. 국가의 법익은 우리 도주, 위증, 무고는 이제 개인들의 이제 무고죄를 이제 고소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내란죄, 외환죄 이건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접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끝까지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걸로 갑시다. 자, 처음에 이제 머릿말에 나오는 이제 일부에 형법 강론이 뭔지 그것부터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가 이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교재 3페이지에 보면은 제1장 형법 강론이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강의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록 갖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대신하세요. 이 자료는 이제 카페에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다 출력을 가지고 있든지 파일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강의록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살인 및 상해 폭행의 죄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살인죄죠. 자, 살인죄는 이제 조문이 먼저 나옵니다. 단순 살인죄, 보통 살인죄라 그래요. 단순 살인죄 또는 보통 살인죄. 그 보통 살인죄라 그러면 그 특수 살인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또 중한 또 특수한 살인죄가 또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보통 살인죄 250조의 이제 살인죄가 나와요. 그 1항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목적어죠. 사람은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자, 이게 이제 범죄자죠. 살해하는 자, 살해를 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살해를 하는 자는 어떻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요건죠. 요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요건과 살해를 해야만 요건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건 효과라고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돼요.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렇게 조건문이 대부분의 법조문은 대부분 조건이에요. 무엇이면 무엇이다. 무엇이 성립되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 무엇이다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그런 문장으로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뭔지를 봅시다. 그럼 사람의 정의는 뭐냐?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민법하고 이제 형법이 다른 게 민법 총칙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완전히 산모에서 분리됐을 때를 사람으로 봐요. 다시 얘기할게. 민법입니다. 우리 지금 형법을 배우고 있어요. 민법 총칙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분리돼요. 엄마로부터, 산모로부터 얘가 완전히 분리돼야만 그때 사람으로 보는데 형법은 진통소를 봅니다. 산모가 진통을 할 때부터 그 안에 있는 태아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판례도 진통소. 네,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산모가 진통할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있는 태아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례도 진통설에 따라요. 네. 그 보면 이제 다른 설도 있는데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소설이 있는데 요 전부 노출설이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건 어떻게 보냐? 사람이 죽는 거는 그 호흡 정지 있죠. 요 통소는 맥박이 종지되는 겁니다. 네, 심정지 정지되는 게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태아까지, 진통을 하고 있는 태아까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람에 포함됩니다. 사람에 포함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사람의 정의가 끝났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살해하는 자 할 때 그 사례가 뭐냐? 사례가 뭐냐면은, 보시면 사례는 살인 행위나 수단, 방법, 제한 없어요.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걸 다 살해라고 봅니다. 그 행위, 수단, 방법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살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법성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형법 총론 1학기 때 나오는 이법성이 있었죠. 이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 가지의 범죄 구성 요건 중에 이법성이라는 두 번째 단계가 이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론에서 배울 때 처음 배우시는 분은 이거 그냥 넘기세요. 이게 뭐냐라고 막 꼬집지 말고 그냥 넘기셔도 돼요. 특별하지 않아요. 넘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법성이라는 게 성립되면은 이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 3단계라 가지고 그 중에 한 단계, 그러니까 3단계가 다 성립돼야만 범죄가 성립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인 위법성이 탈락됐다, 이탈됐다. 우리 하나의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떠한 형태가 있으면 거기서 뭔가 조각을 띄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조각이라고 하거든요. 조각을 띄어내면 그 이탈되는 모습이죠, 그게요. 이탈되면은 그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사실 이게 형법 총칙에서 총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잠깐 이제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 안락사의 문제 있죠. 안락사도 살인이 성립되냐 이거죠. 사람을 안락사 시켰을 때는 살인이 성립되냐? 그때는 성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럴 때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는 거죠. 뭐냐면 존엄사 있죠. 호스피스 있을 때 환자의 그 연명 의료 결정이라는 법률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이거 시행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환자가 날 더 이상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내가 위급했을 때도 거기다가 이제 위급했을 때 호흡기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걸 장착 안 해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살인에 성립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제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존속살인죄라는 게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거는 보통살인죄고 그 이외에는 다 특별살인죄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속살인. 존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건 직계에서 바로 위에, 밑에가 아니라 위에. 위에라면 나를 중심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 증조모 이렇게 나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이라는 거는 자기 남이다 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예, 나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렇게 보면 돼요. 나의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위를 얘기합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보, 예, 이렇게 고조보 이렇게 직계인 분을 살해했을 때, 예,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보통하고 좀 다른 게 보통은 사형 무기 5년 징역인데 여기서는 사형 무기까지는 그대로인데 5년이 아니라 7년, 2년 더 많죠. 7년에서 더 가중하게 처벌합니다. 보통은 5년이었죠. 요 위에 보다시피 5년이었는데 이 존속살인은 7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해가지고 이 부진정신분범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은 총론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패스할게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이 진정신분은 뭐고 부진정신분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데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살짝 넘길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혼 논란이 있다는 거죠. 이혼 논란이 이게 이제 어떤 이혼 논란이냐? 자, 유언설이 있고 이제 합헌설이 있는데 유언설은 이 존속살인죄라는 게 이게 위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족주의적인 도덕적 산물이다라는 것을 유언설로 보는 거고 실제로 피해자인 존속에게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단순 살인죄의 형량으로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존속살인죄는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이러한 학설이 있고요. 또는 이 설은 다 학설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헌설을 보면 부모에 대한 우리 도덕적인 의무가 있죠. 도덕적인 의무를 봤을 때는 이렇게 중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합헌을 보는 거고 또는 집행유효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합헌설에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유언의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고 판례가 없으면 그냥 논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아직 이제 그 법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리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방과후 3에 보면 직계 존속이라는 그 행위 개체를 보면 두 가지였죠. 나죠. 나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에요. 처음에 이제 나의 직계 존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랬을 때 법률상의 나의 직계 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법률상의. 이 민법에서 하는 얘기인데 민법에 있는 친족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그걸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법률상에 나오는 개념이고 행위 당시 내가 이 행위라는 건 살인할 때예요. 살인할 때 당시에 민법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평상시는 법률상의 그 어떤 직계존속이었다가 내가 살인할 때 직계존속에서 이탈될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직계존속이 아니었다는 거죠. 직계존속이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사이드로 빠지는 기분 드는데 내가 친양자예요. 친양자였다가 친양자는 얘기는 내가 양자가 아니라 친양자는 친자와 다름없게 가름하거든요. 그래서 친양자로 있다가 이 친양자가 완전 개망난이야. 개망난이다 보니까 이
친양자를 이제 받았던 그 부모가 파양을 해버린 겁니다. 이 친양자를 파괴하니까 이 친양자가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친양자가 이제 파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직계 존속의 관계가 탈락돼 버려요. 직계 존속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살인할 당시에는 직계 존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속 살인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 일반 살인죄가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당시에 민법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행위 당시라는 얘기는 내가 살인할 때는 그때는 친양자로서 파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직계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통 살인죄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상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직계 존속이라는 거는 법률상의 개념이고, 그러면 언제 때냐? 그때는 살인할 때, 행위 당시에. 이건 살인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 중조부, 이렇게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게 다 법률상의 개념이죠.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보세요. 판례는 사실상의 혈족관계가 있는 부모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완료하지 않는 한 직계 존속이라고 볼 수 없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상의 혈족관계, 이게 사실혼 관계거든요. 지금 여기서 법률상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상의 개념은 두 부부가 합쳐서 혼인을 하게 되면, 이 혼인을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고 내가 애를 출산했어. 자, 출산했는데 지금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했으니까 혼외자가 되잖아요. 혼외자가 됐는데 그 모는 당연히 친자가 성립되지만 그 부는 인지하기 전에, 여기서 인지 절차로 얘기했죠. 인지 절차가 완료돼야만 그 혼외자가 돼요. 혼외자가 되는데 인지하지 않았어요. 인지 절차가 완료하지 않았어요. 그는 혼외자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땐 직계 존속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직계 존속이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는 존속살인이 아니라 보통 단순살해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인지 절차가 종료하지 않으면 친족 직계 존속으로 볼 수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법을 처음 배우면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미 배운 분들은 이게 굉장히 쉽죠. 복습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요번 학기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어렵더라도 그냥 패스하세요. 나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넘기세요. 나중에 다 이해할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숨 넘기세요. 자주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입양했죠, 입양. 자, 입양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입양 얘기했죠. 양자 얘기했죠. 친양자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입양했으면 이제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계 존속이 됩니다. 직계 존속이. 친양자가 되면 직계 존속. 일단 양자가 성립되면 그래요.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양자 관계가 성립됐단 말이에요. 성립되고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를 살해했을 때는 그때는 존속살인죄가 됩니다. 그게 다 법률 관계로 보는 거예요. 법률 관계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이제 나의 직계 존속을 배웠어요, 이제. 근데 요번에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배웁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 절차를 거친 자만 의미합니다. 이게 법적 절차를 거친 자예요. 배우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우리 혼인하자만 해놓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민법상의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배우자 중심이에요.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그 부모를 살해했을 때, 그죠?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를 살해했어요. 그럴 때는 존속 살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존속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부모를 살해했을 때는 존속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한 상태라도 내가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완전하게 이혼한 게 아니죠. 그때는 배우자에 해당돼요. 하지만 이혼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럴 때는 이제 배우자가 아니죠. 예, 배우자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존속살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존속살인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 개념이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세요. 법적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영아살인죄를 보겠습니다. 영아살인죄는 251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조문이 직계 존속이, 요번에는 이제 부모가, 예, 부모죠. 아까는 그 존속이라는 건 내 중심으로 위를 봤죠. 근데 영아살인죄는 직계 존속이 위에서 밑으로 살해하는 거예요. 자, 직계 존속이 치욕을, 여기 치욕이란 말 나왔죠. 치욕이란 말 나왔어요. 치욕을, 왜? 이유는 뭐냐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서, 이게 다 요건이에요. 이러한 요건에 있어서 분만 중, 예, 내가 분만하고 있는 중, 분만하더라도 진통이 있으면은 사람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진통소리 있는 이유는 지금 분만 중일 때는 진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태아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살인죄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분만 중에 나왔죠. 그리고 분만 직후, 자, 이제 분만을 이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태어난 그 영아를 살인했을 때, 그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살인과 존속 살인은 뭐가 들어갔어요? 사형 무기가 들어갔죠. 근데 영아 살인죄는 사형 무기가 없어요. 굉장히 경하죠. 굉장히 가볍죠. 사형 무기는 굉장히 중한죄인데 여기서 영아 살인죄는 사형 무기가 없어요. 단순히 10년 이하. 보세요. 여기는 5년 이상, 7년 이상. 이하가 아니죠. 5년 이상, 7년 이상. 이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7년 이하라고 하면은 꼭 숫자가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의 숫자 때문에 더 많다고 보지만 아니에요. 10년 이하는 1년도 10년 이하고 아니면 6개월도 10년 이하예요. 그죠? 근데 이상하고 이하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그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가볍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영아살인죄는 좀 많이 좀 가볍게 처벌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살인죄보다는 굉장히 가볍게 처벌합니다. 자, 여기서 왜 경감사유가 있냐? 단순 살해보다, 보통 살해보다 왜 경감사유 요건이 되냐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산모의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산모의 행위를 이해할 만한 동기가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치욕을 은폐, 이것도 그 이유로 보는 거고요. 양육할 수 없을 때, 이때도 이유로 보는 거고, 참작할 만한 동기, 이걸 다 산모의 행위를 이해할 만한 동기로 보는 겁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가 다, 예, 그렇게 이유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직계존속이라고 하는 거는 산모를 얘기합니다. 산모에 국한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예,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직계존속은 산모밖에 없죠. 왜? 분만하거나 분만 직후, 이건 산모밖에 해당이 없어요. 예. 자, 분만 중일 때는 진통 이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진통 이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통 이후부터 분만이 완료할 때 그 사이, 그게 분만 중이고요. 분만 직후라는 거는 분만으로 인해서 흥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예, 그때는 이제 여기 완료된 이후부터는 이제 분만 직후로 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촉탁과 이제 승낙이에요. 촉탁은 나를 좀 죽여줘. 나를 죽여줘. 예. 승낙은 뭐예요? 나 죽여도 좋아. 이게 승낙하는 거죠. 요런 겁니다. 가볍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람은 앞에 정의했어요. 보통 살인죄에서 이제 일반 살인죄, 단순 살인죄에서 일단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촉탁, 날 죽여주세요. 또는 승낙, 나 죽여도 괜찮아. 이런 것을 받아서 촉탁과 승낙을 받아서 그를 살해했어요.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살인죄는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법익 중에서 이 생명에 관련된 거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에 관련돼 가지고 허락하지, 그거는 여기에 위법성이라는 조각 사유가 아니면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민법 아니 형법 총론에서도 다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강론에서도 얘기 나오죠. 여기서 촉탁과 승낙은 마찬가지 살인죄인데 어떠냐면, 그렇게 되면 요건은 어떻게 돼요? 1년 이상, 자 1년 이하가 없죠. 1년 이하가 아닙니다.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요 사이에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기는 촉탁이 뭐냐? 촉탁이 뭐냐면은 죽음을 결의할 때 피해자로부터 그 실행을 의뢰했어요. 의뢰가 중요하지. 의뢰.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라고 의뢰한 게 촉탁입니다. 자, 승낙은 뭐예요?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거. 예, 그죠? 피해자가 뭐예요? 살인을 당한 자죠. 살인을 당한 자한테 동의를 얻어요. 난 너 죽이려고 하는데 너 죽을래? 나 죽여줘, 이거죠. 예,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걸 승낙이라고 그러죠. 승낙.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졌죠. 예,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졌죠. 그리고 나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습니다. 이게 승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정신 능력이 없으면 그때는 촉탁 승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촉탁 승낙으로 보면 안 되죠. 왜? 그런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정신 능력이 없는데 날 죽여주세요. 나 죽여도 괜찮아. 아니죠? 이러한 정신 능력이 아예 없단 말이죠. 그들을 누구냐? 여기서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연소자. 연소자는 이 정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정신병자, 정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정 상태 있죠? 삘 간 거예요. 명정 상태 삑 간 겁니다. 명정에 빠졌다 그러죠, 그냥. 그래서 명정 상태 또는 일시적 우울 상태. 예, 요렇게 연소자, 정신병자, 명정 상태, 일시적 우울 상태, 요런 자들은 촉탁 승낙의 요 본죄, 이 촉탁 승낙의 죄가 아니라 본죄에 촉탁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본죄 있죠, 요 본죄,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요? 보통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단순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5년 이하가 아니라 5년 이상으로 확 올라가요. 예, 이러한 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거 잘 봐주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했는데 방관하는 경우 있죠. 관여한죄. 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지금 목적이 누굴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사 또는 방조했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죽는데도 그냥 차를 내비둔 거예요. 이걸 방조라고 합니다. 교사는 시킨 거죠. 시킨 걸 따른 거예요. 예, 그걸 교사입니다. 교사 또는 방조를 하여 자살하게 한 겁니다. 자살하게. 예. 교사는 죽게 한 거예요.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방조한 걸 죽는 걸 내비둔 거예요. 그럴 때 자살하게 한 자도 이 전항은 뭐예요? 252조에 251조가 뭐예요? 251조가 여기 있죠. 영아살인죄죠. 영아살인죄. 예. 전항이 아니라 제1항이죠. 1항 앞에 있는 촉탁 승낙입니다. 촉탁 승낙에 관련 요 사항이에요. 252조 1항. 요 1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항의 형과 같다. 그래서 촉탁 승낙에 관한 살인죄와 같다 이거죠. 예. 이들은 다 촉탁 살인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걸로 처벌합니다. 예. 자살 관여죄는 처벌하는 조항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법조문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전항과 전항의 형과 같다 할 때는 요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 또 쓸 필요 없잖아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는 거를 또 한 번 쓰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반복된 얘기니까 그럴 때는 똑같이 또 기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은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가름합니다. 이 단어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살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문구예요. 이런 문구. 예.
이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범에 종속되어 있는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범죄, 이거 중요합니다. 독립된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봅니다. 정범과 종범으로 다루지 않아요. 공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형법 총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지 마세요. 종류하게 뭐 정범이 있고 뭐 공범이 있는가 보다라고 해서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자, 합의동사인 경우 합의동사 보세요. 합의동사 이 합의동사에서 체크하세요. 합의동사가 무슨 뜻이냐? 우리 그 로미오 줄리엣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둘이서 죽자고 이제 했어요. 죽자고 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났네. 그쵸? 한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이게 합의동사예요. 자, 두 사람이 같이 죽으려고 했으나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로미오 줄리엣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죽였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다 독약이에요. 두 개 다 이제 잔을 이제 마시는 거예요. 뭐 술에 타든 뭐 물에 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독약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잔을 이제 물을 잔을 마셨죠. 이게 물이라고 합시다. 물 안에다가 이제 독약을 탄 거예요. 그 물을 마셨는데 이거를 이미 독약을 탄 사람이 자기는 설탕을 탔다는 게 일반 물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은 독약입니다.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인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죽게 되고 나는 살아있는 거죠. 그때는 위기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이때는 살인죄에 해당돼요. 이 합의동사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위기에 의한 살인죄가 나오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에 보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나오죠. 예. 요 살인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떨 때 같이 물을 마셨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속여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죽게 했죠. 이럴 때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런 거죠. 어떤 힘에 의해서 니 꼭 마셔 이렇게 했으면 그때는 위력입니다. 위계에 의한 살인죄. 자, 보세요. 이제 다음 넘기면 보시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보면 253조에 보면 지금 250조, 251조, 252조, 253조 이제 4개 조 이제 넘어간 겁니다. 전조 252조를 얘기합니다.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서 촉탁 또는 승낙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이게 요건이 들어간 거죠.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앞에는 위계의 위력이 없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위계의 위력에 의해서 나머지는 앞에 있는 252조하고 똑같아요. 하나 더 추가된 거는 위계와 위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위계는 뭐고 위력은 뭐냐? 거기에 대한 개념만 알면 되죠. 자, 보세요. 위계라는 거는 상대방의 부지 모르는 거죠. 또는 착오를 이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건 속인 거죠. 이 부지 모르겠죠. 착오. 내가 이건지 몰랐다는 거죠. 그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위계는 그런 뜻이고, 자, 위력은 뭐예요? 위력은 제압을 한 거죠. 제압. 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한 겁니다. 그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걸 위력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힘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형이든 그게 유형이든 상관 안 해요. 다 위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봅니다. 그럴 때는 250조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0조의 단순살인죄죠. 단순살인죄. 예. 단순살인죄입니다. 250조가 단순살인죄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단순살인죄 본다. 그러니까 더 뭐예요? 위에보다 더 중하죠. 여기서 보면 1년 이상 5년 이하보다 5년 이상이 더 중한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위기 이력을 더 중하게 처벌한다. 자, 기타 살인에서 예비를 했다든가 음모죄 또는 미수범들 다 처벌합니다. 이건 다 형법 총론에서 얘기 나왔던 거예요. 255조, 254조, 255조 이거 다 처벌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250조, 251조, 252조, 253조, 254조, 255조까지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